당시 중정간부 박모씨 정보이사관의 증언. 김혜영은 간부들 사이에도 악명이 높았다. 김혜영. 자신은 이권에 개입해 이런저런 원성을 사기도 하면서 다른 남상 간부와 친한 기업인이 자기를 몰라준다고 데려다 두들겨 패기도 한 인물이다. 당시 로켓 건전지 사장으로 있던 심상수 씨도 단지 나와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끌어다가 몽둥이 찜질했던 것이다. 부서장급 아래 조정관들의 행포도 심했다. 원호초 담당 중정 조정관의 월권 사고 때문에 김기현 부장이 국회의원 김상현에게 사과한 일도 있었다. 70년 김상현은 가칭 4.19 민주상이라는 것을 제정하기 위해 재단법인을 만들고자 했다. 4.19 민주상. 근데 기존의 4.19 단체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방해하고 협박했다. 단체 배후에는 원호처 조정관이 있었다. 조정관은 홍수원이라는 청년을 매수해 김상현에 대한 테러 공작을 벌였다. 그러다 공교롭게도 김해 한영고 후배였던 홍은 돈만 받고 말아버렸다. 그래서 조정관은 또 다른 깡패를 매수해 뉴코리아 호텔에서 홍에게 문매를 가했다. 한밤중에 부상한 홍이 김상현의 신촌집에 찾아와 울면서 전말을 고백했다. 김은 홍의 고백을 녹음한 뒤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시켰다. 그랬더니 하루 만에 홍수원이 증발을 벌였다. 조정관이 다시 깡패들을 시켜 제주도로 납치했던 것이다. 김상현은 중정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정무식 삽국장이 세운상가에 있던 김상현의 사무실로 찾아와 전후 사정을 듣고 들어갔다. 얼마 후 김계원 부장이 세종호텔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김계원은 한마디로 사과한다고 했다. 진상을 알아보니 원호초가 나가 있는 요원이 저지른 일이었다. 원호초에 나가 있는 요원이 저지른 일이었다. 그러나 진실로 아랫선에서 한 것이지 국장 이상은 내용도 몰랐다. 일낸 자들은 내가 파면할 테니 양해해달라. 홍수원이란 자는 제주도에 있다니 우리가 치료하도록 하겠다고 김상현에게 이해를 구했다. 김계원과 노신영의 노력. 김계원은 정보부장 시절 5.16 이후 야인이 된 강영훈 전 국무총리 강영훈을 박정희 체제로 끌어들이는데 한몫을 했다. 강영훈. 61년 육사 교장이었던 강은 반혁명으로 몰려 미국으로 쫓겨났다. 그는 귀국하지 않고 공부를 계속해 69년 남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이 대학 공산주의 연구소 아시아 지역 연구원으로 일했다. 그런데 강을 박정희와 화해시키고 손잡도록 설득한 것은 김계원과 당시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노신영 2대 안기부장 노신영이었다. 김계원 씨 증언. 군사영어학교 시절부터 좋은 친구로 사귄 강영훈 씨는 내가 68년경 육참 총장을 할 때도 미국에서 어렵게 지내고 있었다. 총장 시절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까지 가서 그를 만났더니 공부만 알고 사는 것 같았다. 부부가 공색한 새방에서 딱하게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귀국해가지고 뭔가 보람있는 일을 해보자고 권유했다. 근데 강영호는 김계원의 제의를 뿌리쳤다. 68년 8월 박정희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닉슨과 회담했다. 이때 총영사 노신혁은 강영훈에게 박정희를 만나보라고 권했다. 강은 삼성계원 찬양이냐 할 바에야 뭐 때문에 만나느냐고 거절했다. 삼성계원 찬양. 그래도 깡이 있네. 삼성계원 찬양. 이번에는 노신영이 박정희의 사신 안보 편지를 강하게 전했다. 이제 박사 학위도 받고 공부도 끝냈으니 옛일 5.16 쿠데타 반대는 잊어버리고 사회에 참여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강영훈 씨의 회고. 막상 박정희의 편지를 받고 보니 중간에서 애쓴 노신영 씨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그해 69년 말 크리스마스 카드를 청와대로 보냈다. 지도 흔들렸구만. 무슨 노신영에게 미안하긴 개뿔. 권력이 그랬던 거리였던 거지. 그랬더니 박 대통령은 금방 답장을 보내 뭘 도와주었으면 좋겠느냐고 내게 물었다. 나는 미국에서 일본, 중국 연구는 활발하지만 한국 관계 연구가 뒤처진다. 자꾸만 우리나라가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 내 한국 관계 연구를 지원하는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 무렵 정부 차원에서는 대미 로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정일권 총리, 최규하 외무장관 차원에서도 논의됐던 모양이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때마침 몇백만 달러 비자금으로 추정된다. 몇백만 달러가 있으니 로비 활동과 한국연구소 활동을 함께 하라고 권했다. 김계원 정보부장을 통해 달러를 보내겠다고 하면서 그러나 나는 연구소나 할 수 있을 뿐 로비는 못하겠다고 했다. 집사람은 당신이 박정희 돈을 왜 쓰냐고 반대도 했다. 그러게 집사람이 오히려 더 강직하네.
나는 그 귀한 달러를 유용하게 안 쓰면 어느 사람인가 술 먹고 탕진할 테니 나라 위에 실속이 있게 써야 한다고 우겼다. 어쨌든 로비는 떨어져 나가고 연구소만 하는 걸로 낙착됐다. 자금은 박 대통령에게서 나왔지만 중정을 경유해 송금되었다. 강영훈이 움직인 한국문제연구소는 이렇게 출범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영문 학술 논문들은 비교적 호평을 받았다. 친정 부정 논문도 없지 않았지만 뉴욕 대학의 강치원 교수 같은 날카로운 반박정희 인사들의 글도 쉽고 북한의 행사일지도 새겨 넣었기 때문이다. 77년 코리아 게이트가 미국의 뉴스 초점으로 달아오르면서 강영훈은 KCIA 중정의 끈앞풀로 대서특필됐다. 거봐, 이런 불명예를 뒤집어쓰게 돼 있는 거야. 끈앞풀이 되어버리는 거지 뭐. 사성 장군의 추락엔 날개도 없었다. 11.6 사태. 79년 늦가을 궁정동을 울린 총성 몇 발은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18년 절대 권력의 주인공인 대통령 박정희의 시신을 역사에 묻었다. 공수단 대위로 입신해 권력의 2인자로 군림하던 경호실장 차지철을 낙엽지는 사냐로 운구했다. 그 후 방아쇠를 당긴 정보부장 김재규도 교수대에 섰다. 김재규 수사 주도권을 쥐었던 국군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12.12 광주 사태 등 무효곡조를 거쳐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원의 명운도 나락으로 굴러떨어졌다. 11.6 현장의 한 사람이었기에 그가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오욕. 그것은 박정희 시대의 18년의 명함과도 같은 것이었다. 김계원, 육참총장, 중앙정보부장,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그가 감옥의 수인이 되었다. 헌병의 계호 아래 법정에 선 수위 차림의 그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권력 무상을 되씹었다. 군법회의에서의 그의 최후 진술은 권세의 부질없음을 절절히 느끼게 했다. 재판장님, 심판관님, 부질없은 생명이 붙어 있어서 검찰관이 제시한 공소장에 의해서 이와 같은 모양으로 재판정에 선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한편 돌아가신 각하께 또 하나의 누를 끼치지 않는가 싶어서 대단히 가슴이 아픕니다. 10월 26일 각하를 모시고 왜 죽지 못했던가 하는 것이 천추의 한이 됩니다. 김재규 피고가 왜 각하와 같이 나를 사살하지 않았는가 원망스럽게 한이 없습니다. 와, 끝까지 비굴하고만 아주. 이게 수치를 모르니까 김계원 이 자식이. 이 쓰레기 같은 놈. 각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총애와 신뢰를 받아오던 저입니다. 하해 같은 은덕으로 본인 자신이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영광된 자리에까지 저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각하께 홍모의 조언도 드리지 못하고 마지막에 국립묘지까지 모시고 가지 못한 불충을 지금 100번, 1000번 사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만 각하의 명복을 빌고 그 유족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가호가 같이 하길 바랄 뿐입니다. 올해 또 하나님을 믿어. 김계원 쓰레기 같은. 광명한 20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번과 같은 끔찍한 사건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상상인들 했겠습니까? 중세기 암흑세기 시대에 일어나던 궁중 모반 사건과 같은 것이 이것도 공산당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가장 친근하고 누구보다도 믿는 각하 주변에서 일어났다는 것. 과연 상상인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민주주의로 가는 바른 길이라면 우리는 방법을 고쳐야 될 줄 압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시해하고 민주주의가 쉽게 획득된다면 이런 사건은 앞으로 우리나라 두고두고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명분이 제 아무리 좋고 여한 미명하에서도 이와 같은 인륜 도덕을 무시하는 모반 사건이 다시는 이 나라에서 재현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내란 목적 살인 및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미수죄, 한 시절 떨치던 위세도 빛나던 훈장도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을지 충무 무공 훈장 1등 보국 훈장, 미국 공로 훈장, 태국 1등 왕관 훈장, 월남 찬정 훈장, 수교 훈장, 홍인장 같은 것도 한낱 추억의 갈피에 잡혀질 뿐이었다. 오직 죽음과의 싸움뿐이었다. 궁정동 술자리의 4명 가운데 마지막 한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느냐가 문제였다. 김기현 이 새끼를 죽여버려야 돼. 80년 1월 계엄 고등 군제는 김기현의 내란 목적 살인을 단순 살인으로 바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목숨을 건진 것이었다. 같이 죽였어야지. 그 무렵 김기현의 아내 서봉선 씨, 아들 병덕 씨는 역적 일가가 되어 있었다. 그의 동생 김계일 장군도 군복을 벗었다.
전두환 육군소장이 움직이는 합동수사본부는 12.12 직후 김계훈, 김재규의 재산을 몰수하기로 했다. 이미 11.6 직후부터 합수부는 두 사람 가택수색에 값이 나갈 만한 그림, 소장품, 현금, 예금 통장,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등을 압수해간 터였다. 합수부 요원들은 80년 12월 중순 서씨 모자가 서빙고 분실로 연행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라고 요구했다. 회의와 폭언과 가혹행위가 곁들여졌다. 병덕씨는 12일이나 독방에 갇혀 재산 헌납에 동의하는 도장을 찍어야 아버지가 산다는 요원들의 강압에 시달렸다. 그의 어머니 서씨는 낮에 풀려가 조사받고 밤에 귀가하는 서빙고 출퇴근을 10여일간 했다. 합수부는 끝내 기증서를 받아냈다. 그로부터 10년이 채 못된 89년 1월 서씨와 병덕씨는 끝까지 헌납을 거부했는데도 합수부가 허위로 기증서를 만들어 강제로 인감을 날인케 재산을 강탈했다며 소송을 했다. 이 수치를 모르는 새끼, 이 새끼들도 이것들도 사형시켜 올려야 돼. 이 개새끼들. 과천 정부 종합청사 부근 땅 13,000여 평과 양재동 땅 1,000여 평, 어림잡아 50억 원 가치가 넘는다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었다. 이 개새끼들. 아유, 진짜 이 수치심을 모르는 한심한 놈들이지. 김기현 이 새끼도 사형시키고 이거 다 사형시켜야 돼. 김기현의 얘기. 과천 땅은 70년경부터 아내가 푼푼이 죽어서 모을 것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노후에 집이나 짓고 살자던 과수원이었다. 본시 그 땅의 묘지가 수십 개나 있었는데 아내가 연구자에게 이전비를 주고 설득해가며 어렵게 옮겼다. 그만큼 애정이 있는 곳인데 합수부가 강제로 등기 이전을 해간 것이다. 전두환도 사형시켜야 되고 다 사형시켜. 그래서 시효 10년이 차기 직전에 되찾는 소송을 낸 것이다. 다행히 아직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고 한 평도 분할 매각되지 않은 상태다. 말을 매는 나그네야 해가 졌느냐. 김기현 씨 가족은 한동안 소송 결심을 하고도 땅 번지를 몰라서 애를 먹었다. 마이크 테스트 1, 2, 3. 10년 전 학수부가 등기권리증을 모두 가져가 버려 등기권리증 서장을 쓸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국방부에 물어보니 골치 아프다는 듯 그런 기록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 그래서 서씨가 옛 기억을 되살려 겨우 현장 확인이 된 번지부터 소송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미 양재동 금싸라기 같은 땅 1,000여 평은 택지로 낱낱이 쪼개져 팔렸다. 그리고 승소 전망도 결코 밝지 않다. 소송 대리인 김수영 변호사는 김재규 씨의 동생이 제기한 비슷한 소송이 1심에서 패소한 후 인지 대금이 없어 확정돼 버린 게 아주 찜찜하다. 그 재판 당시 보안사 요원까지 원고 측 증인으로 나와 강박에 의한 재산 헌납임을 밝혔는데도 결국 졌다고 말했다. 법률적으로 합수부가 밟은 김재규, 김계원 재산 몰수 절차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억지 기증서에 인감 도장을 찍는 것으로 돼 있어서 뒷날 재판에서 깨지기 쉽다는 건 이미 10년 전부터 감지되고 있었다. 억지 기증서. 그 뒤에 쓴 80년 5.17 이후 권력형 5.17 권력형 부정축제자 재산 환수 때 이후라 김진만, 김중필 등의 경우는 재소전 화해 조서가 발표했다. 뒷날 재판이 붙어도 국가가 지지 않도록 방책을 둘러친 것이다. 80년 5월 대법원은 김계원의 무기징역 김재규 사형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김계원의 무기징역. 김재규는 사형, 김기현도 사형시켜.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고등군제 선고를 확정했던 것이다. 대법원 판사 양병호, 임항준 등은 이때 소수 의견을 달았다. 그 줄거리는 이렇다. 소수 의견. 이 새끼들은 괜찮은 놈들일까? 첫째, 정보부장 김재규와 비서실장 김기현이 경호실장 차지철 사례를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김기현 손을 들어주는 거다. 김재규가 차를 해치워버릴까라고 했다고 하나 깡패 사회가 아닌 국가 고위직 인사간에 크게 죽여 없앤다는 뜻으로 새길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김재규가 다 끝났으니 보안 유지를 해달라고 부탁한 뒤 김기현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미수를 범했다고 한다. 중요 임무 종사 미수. 그러나 대통령을 총격 살해한 돌발적인 공포 분위기에서 보안 유지 요구에 그저 알았어 라고 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있었겠는가. 양 대법원 판사들은 5명은 이 판결 후 기관원들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다. 사퇴 압력 받았구나. 판결 석 달 후인 80년 8월 9일 모두 자진 사퇴 형식으로 쫓겨났다. 그런 이유로 김재규, 김기현 재판 소수 의견 기록은 80년대 후반까지 판도라 상처처럼 감초했었다. 김기현은 예비역 육군 대장 계급도 날린 채 2년 6개월여의 복중 생활을 마치고 82년 5월에 풀린 무기징역인데, 야, 무기징역된 이고 2년 만에 풀려난 무기징역이 10년으로 깎이고 곧 특사로 풀려났던 것이다. 뭐야, 장난해? 그 뒤 6년이 다시 지난 88년 2월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면서 비로소 계급이 회복되었다. 그는 89년 30여 년간 살던 원효로 집을 팔았다. 그리고 강남의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로 옮겼다. 46년 나이 23세 군사영화학교에 들어가 군인의 최고 영예인 참모 총장까지 행운,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고 감방 생활을 해야 했던 불행. 김기현 씨는 한 인간의 인생에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엇갈린 빛과 그림자를, 영광, 긍지, 그리고 수모와 오욕을 조용히 반추하며 산다고 말했다. 김 씨는 수십 년을 다닌 숭동교회 종로 사가에 숭동교회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올해 또 교회는 다녀요. 밤낮으로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며 신앙생활에 몰두하고 있다. 젊은 시절 군악대에도 있었던 그의 취미는 악기 연주와 음악 감상. 요즘도 TV 가요무대를 비디오로 녹화해 놓고 즐긴다. 김씨가 손수 차를 준비하며 부르는 노래가 필자에게 인상 깊다. 버들리베로 이정표 밑에 말을 매는 나그네야. 해가 졌느냐. 제8장 이우락, 김재규, 윤필룡의 충성경제. 윤필룡 사건, 이우락을 추락시킨 윤필룡 사건. 청와대로 초밥 진상한 이우락 주일대사. 김기현에 이어 제6대 정보부장에 오른 사람은 이우락이었다. 70년 12월 19일 백두진 내각 출범과 함께 이우락은 남산의 정보부장으로 롤백했다. 백두진.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밀려나 주일대사로 일한 지 1년여 만에 일이었다. 대통령 박정희는 71년 4월 27일 대통령 선거라는 한판 승부를 앞두고 마침내 빼어난 지모와 당찬 추진력의 HR 이우락을 불러들이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이우락. 71년 4.27 대통령 선거. 4.27 대통령 선거. 4.27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서 이우락을 불렀구만. 도쿄에 머물면서도 HR의 안테나는 줄곧 청와대를 향해 있었다. 주파수는 박 대통령의 입맛과 흉중에 맞춰 있었다. 입맛과 흉중. 도쿄 아자부의 주일대사관 부근에 이즈미라는 생선 초밥이 있었다. 이 초밥은 HR이 대사 시절에도 들르던 곳이었다. 생선 초밥을 먹으면서 또 그는 박 대통령을 잊지 않았다. 아부의 신이지, 아부의 신. 이우락 아부의 신. HR은 맛있는 생선 초밥을 청와대에 올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즈미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초밥은 대사관 사무관에 의해 간이 냉동 상태로 비행기 편으로 서울에 보내졌다. 이렇게 해서 청와대까지 공수된 초밥은 박 대통령의 입맛을 돋우었다. 참으로 갸륵하다 싶을 정도의 HR 정성이 대통령의 가슴을 사로잡았으면 물론이다. 그 당시 초밥 심부름을 하던 사무관 이씨는 훗날 주 이탈리아 대사도 지낸 고위 외교관. 초밥 심부름. 야, 이 사무관 이씨도 창피한 줄 모르는 놈이지. 그 무렵 몇 차례 초밥을 나르면서 곰곰이 생각하니 이게 도대체 외교관이 할 짓인지 우라가 치밀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정상이야. 그래도 이우락 대사가 얄밉기까지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정도의 마음을 쓰기는 아부 신만 갖고는 안 되고 하늘도 탐복할 정성이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놀고 있네. 이게 거의 아부의 그냥 끝판왕인 거지. 아주 수치심을 모르는 비윤리가 아니라 무윤리 상태의 동물 짐승 같은 거. 이즈미 가게의 주인은 와이즈미 다케시. 지금도 40년째 스시를 파는 노인을 필자가 만나보았다.
와이즈미 씨의 얘기 65년 국교 정상화로 한국 대사관이 설치되기도 전에도 대표부가 바로 저기 있었지요. 대표부라고 했던 그 시절에도 한국 분들이 우리 집 스시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유락 씨는 매우 인간적인 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몇몇 화투놀이도 했는데 짝이 없으면 나도 끼었지요. 이유락 씨의 내 솜씨에 대한 평가가 대단해서 그분은 큰 호텔에서 모임을 가질 때도 호텔 스시를 안 먹고 운전사를 시켜 우리 이즈미 스시를 갖다 드셨지요. 대사에서 정보기관의 책임자로 간 후에는 전혀 여기 오지 않았어요. 일본을 다녀갈 일이 있으면 오셔도 좋을 텐데요. HR이 박정희를 섬기는 자세에 관해 정일권의 한 측근이 저는 1화. 64년 국무총리가 된 정일권은 이유락과 함께 미국 워싱턴 DC 등지를 순방했었다. 그런데 처신이 매끄럽고 언변도 괜찮은 정 총리와 그 일행의 방미 활동이 지나치게 언론에 부각돼 본국 박 대통령 주변 실력자들의 시샘을 유발했다. 박 대통령의 심기도 불편해졌다. 정일권 일행도 서울의 심상찮은 공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일행 중에 이유락이 박 대통령의 마음을 풀도록 총대를 매겠노라고 자청했다. 웬일이여. 이유락은 박정희에게 특유의 더듬는 말투, 이게 전염성이 있어가서 큰아버지한테도, 하지만 큰아버지 그놈한테도 이게 전염이 된 거지. 더듬는 말투로 직접 전화했다. 카카, 정 총리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HR은 계속 고개를 굽실거렸다. 마치 코앞에 박 대통령을 모신 듯 이마로 벽걸이 전화통을 자꾸만 들이받는 것도 모르더라는 것이다. 70년 가을, 정말 수치스러운 자식. 이게 우리 친척이라. 70년 가을 정보부장이던 김기현은 박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중요한 식사 모임 하나를 만들었다. 김종필의 정계 복귀 문제를 그의 정적들인 4인 체제 백남옥 등과 협의하는 자리였다. 신출귀몰의 정보관과 사실 JP는 69년 삼성기현 지지연설로 박정희 대열에 섰으나 총재수석 고문이라는 어정쩡한 타이틀이었다. 박정희는 김대중과의 대권 승부 한 판을 앞두고 김대중과의 대권 승부 다시 JP를 이용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JP의 롤백에는 4인 체제라는 거대한 벽이 가로놓여 있었던 것이다. 김기현이 서울 종로 어느 요리집에 4인조를 불러 JP와 다리를 놓기로 한 날 도쿄에 있어야 할 주일대사 HR이 초대되지도 않은 자리에 싱긋 웃으며 나타났다. 김기현 씨의 회고. HR은 참 코가 밝아 냄새를 어찌나 잘 맡는지 자기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일이라면 귀신처럼 알아내는 천부적인 정보 감각을 가진 인물이야. 이유락은 70년 가을 이미 정보부장 기용을 알고 있었다. 서울에 들어와 박 대통령과 대선 전략 및 70년대 정치 구상을 충분히 논의한 듯했다. 예춘호 공화당 사무총장, 전 공화당 사무총장 예춘호 전 의원은 말한다. 70년 가을 정구영 씨를 모시고 유럽을 다녀오는 길에 도쿄의 오쿠라 호텔에 묵었는데 주일대사 이유락 씨가 거기로 찾아왔다. HR은 그때 벌써 JP가 요직을 맡게 된다. 삼성기한을 반대한 당신들 JP의 문제도 희망적으로 풀려나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었다. 물론 나중에 알게 된 것이었지만 HR은 이미 박 대통령으로부터 JP 총리, HR 정보부장 라인업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JP 총리, 김종필이 총리, HR, 이우락이 정보부장 라인업. 정구영, 예춘호의 당시 유럽 여행은 정보부장 김기현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도 했다. 정구영은 아들들의 재분 문제로 외유의 장애가 있는 데다 삼성기한 반대를 앞장섰기 때문이다. 삼성기한 반대했구나. 정구영. 그래도 괜찮았네. 반대했기 때문에 그가 비록 독일 통일을 연구하기 위해 유럽을 가보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쉽사리 실현되지 않았다. 김기현 부장은 이러한 사정을 전해 듣고 서울에서 곧바로 독일을 가는 건 나로서도 어려우니 일본 여행으로 나가서 도쿄의 중정공사 김기환, 나중에 김대중 납치 사건에 연루된 요 김기환, 요 쓰레기 같은 놈하고 김기환에게 다 연락해 놓았으니 협력을 얻어 구라파에 다녀오시라고 도와주었다. 김기현은 자신의 성의와 재량으로 청와대에 알려지면 나중에 해명할 요량으로 협력해 준 것 같다고 예춘호 씨는 말했다. 어쨌든 HR의 정보부장 부임은 많은 정계 인사들의 경계심과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년 전 삼성기업의 1등 공신이면서도 악역을 뒤집어쓰고 밀려나야 했던 HR. 그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물러나는 자리에서 눈물까지 진짜 비굴한 놈이야. 눈물을 훔치며 이렇게 비서팀에 말했다. 박 대통령을 교주로 하는 박정희교를 신앙하는 기분으로 일해야 한다. 어려운 일에 부닥쳤을 때는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각하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박정희와 끈이 떨어진 1년 동안 절치부심하며 절치부심하며 권자복귀를 노리던 HR. 그가 남산의 정보 총수로 되돌아온다는 건 그를 내몬 세력에게 분명 심상찮은 일을 예고하고 있었다. HR의 정보부장 롤백엔 유경수 여사도 반대했다고 한다. 역시 유경수가 그나마 사람 볼 줄 안다. 당시 정보부 고위간부 K씨에게 유 여사는 청와대 내 정보부 역할을 했다. 부속실을 통해 들어오는 민원과 민심 동향을 파악하고 나름대로 박 대통령을 보좌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우락 씨 같은 세도가들의 부정념이나 월권, 무리한 행정 등을 투서 등으로 꿰뚫어보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이우락 김영욱 씨에 대한 세간의 비판을 익히 듣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유 여사는 HR을 기본적으로 불량기, 장난기가 있는 사람으로 보았다. 대통령의 판단을 좌지우지에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의심했다. 박 대통령이 HR을 정보부장으로 기용한 것을 안육 여사가 놀라 반대했다는 얘기는 사실일 것이다. HR 정보부의 삼긴 운명감정과 역학점괘. 주일대사 이우락이 정보부장이 되어 서울로 되돌아온 날은 70년 12월 21일이었다. 주날이었지만 김포공항은 붐볐다. 박경원 내무, 김보연 농림, 김기영 과기차 장관, 그리고 김택수, 이병희 의원 등 기라성 같은 환영객 200여 명이 HR을 맞았다. 산부 요인도 그런 마중은 없었다. 치밀한 HR은 이미 도쿄에서 부장 발령 소식을 듣자마자 용산집으로 전화를 걸어 축하 화분이나 선물을 절대 받지 말라고 엄명을 내린 터였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권력 주변에 약삭빠르게 힘을 쫓는 이들도 뜨겁기 마련이다. HR의 참 실력과 남산의 위상이 드러나는 장면이었다. HR은 공항에서 곧바로 집이나 남산으로 가는 게 아니었다. 곧장 청와대로 올라가 역시 아부꾼이야. 대통령 박정희에게 문안을 올리고 포피를 다짐했다. 그리고 용산집에 들러 측근 몇과 술 몇 잔을 나누고 남산 부장실에 나타났다. 김기현 부장을 모시던 간부들은 줄줄이 HR의 방에 들러 사임 의사를 표했다. 그래도 김기현 같은 쓰레기한테 의리가 있었구나. 더 쓰레기인 이우락이 롤백한 거야. 새 부장에 대한 예의의 표식이 됐다. 현역 육군소장으로 보안 차장부를 맡고 있던 강창성도 사표를 냈다. 강은 벌써 김포공항에서 HR이 마중 나간 자신을 외면하는 걸 보고 그만둘 생각을 붙였다. 차장 김치열과 악수한 HR은 강에겐 손도 내밀지 않고 지나갔던 것이다. 강은 짚히는 대목이 있었다. 강창성과 상국장 전재국 등은 김기현 부장 밑에서 71년 대통령 선거 필승 대책을 내세우며 HR과 김영욱, 박종규를 부패 삼적으로 몰아갈 것을 은밀히 주장했었다.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의 염증을 풀어주고 부정부패에 대한 공세를 꺾어놓기 위해서는 속지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강창성은 또 HR 정보부장설이 나돌자 박 대통령에게 전쟁 중에 왜 야전사령관 김기현을 갈아치웁니까? 더욱이 이우락 대사는 말이 많은 분 아닙니까? 라고 김기현을 감싼 적도 있었다. 강창성 사표낼만 하구나. 귀밝은 HR이 강창성, 전재구 등의 괘씸한 짓을 모를 리 없다고 강은 지레 짐작했다. HR은 강 차장부의 사표를 반기듯 챙겨놓았다. 그러나 다음날 청와대를 다녀오더니 HR은 강을 불러 사표를 들려주었다. 그는 각하께서 강 장군을 계속 쓰래 잘 도와줘 라고 부탁했다. 짐짓 아무 일도 없었다는 표정이었다. 역시 기회주의자야. 강씨의 회고, 과연 HR은 박 대통령의 뜻에 충실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눈치도 빠르면서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도 대범하게 수용해서 부리는 스케일을 갖춘 큰 그릇이었다. 아무튼 그 후 내가 차장부로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싫은 내색이나 적대시 한 적이 없었다. 역시 광신도야 이 새끼. 그리고 전재구도 71년
4.27 대통령 선거까지 넉 달여를 삼국정을 계속 썼다. 전재고. 그 후에 잘라버려 결국 전재고는 국회의원이 됐지만 중정차장 김치열에 대한 사표 처리도 HR다운 방법이었다. 김 차장은 1년 가까이 남산 생활을 해보니 영 생리와 체질에 맞지 않았다. HR 부장에게 진심으로 그만두고 싶다고 사표를 냈다. HR은 박 대통령이 아끼는 김치열을 계속 쓰고 싶었다. 연말이 며칠 안 남았으니 그때까지만 도와달라고 김 차장에게 부탁하듯 말했다. 샘이 돋은 날 HR 부장은 김 차장에게 청와대로 올라가자고 했다.